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티스 법률그룹의 샨킴입니다. 오늘 저는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긴급 진단 특별 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터지면서 우리가 봤던 현상이 사재기, 쉘프들이 텅텅 비었죠. 근데 왜 그 휴지들은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휴지 구할 수도 없고요. 강제적으로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집에서만 있어야 되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강의도 지금 전부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 집에서 뭘 하죠? 그냥 뉴스 나오는 거 언제 이게 좀 끝날까, 이제 이거 쳐다보는 게 우리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바이러스만 없어지면 곧 회복이 되겠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셧다운 이후에 길거리 보면 텅텅 비었고요. 공항은 마찬가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번화하던 뉴욕 시내도 저렇게 텅 비었고, 카페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요즘 실행하는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웃끼리와의 대화도 저런 식으로 뚝뚝 떨어져서 거라지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꼴이 됐고, 무슨 줄을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뚝뚝 떨어져 줄을 서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었죠. 하지만 이 바이러스 끝나면 곧 회복이 되겠죠? 근데 그와 반대로 이런 변화가 좀 이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마존이라고 하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회사 딜리버리 하는 오다가 너무나 폭증을 해서 지금 15만 명을 지금 신규 채용한다고 발표를 했죠. 이제는 그로서리 마켓도 딜리버리를 받고요. 마스크 만들던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부부싸움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주류 소비량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맥주나 와인 만드는 회사들은 오히려 이게 좀 이어졌으면 이렇게 마음을 생각을 하겠죠. 이제 식당에 갈 수 없으니까 음식을 투고해서 배달해 먹는 저 사업도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고요. 코스코나 세이프웨이처럼 이런 그 마켓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청소, 서비스 비즈니스, 청소해주는 비즈니스가 아주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회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는 건 아니지만 이 바이러스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변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에 관한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터졌을 때 일부 교회에서는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종교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더니 한국에서 신천지라고 하는 교회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커다란 문제가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종교 집회를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마스크 끼고 아직도 예배를 보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꼭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인도인데요. 지금 한 사원의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불법으로 집회를 하고 있고요. 또 이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불교에서도 지금 저렇게 계속적인 종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교에서 그 무슬림들이 가장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많이 얻은 이유가 바로 저 종교 행사라고 하는데,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저런 식으로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던 종교들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러면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가 완전히 폭삭 망하다시피 한 거는 사실이죠. 하지만 곧 바이러스가 퇴치가 되면 이 경기는 급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V자 형태의 곡선으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요, 그거 좀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U자 형태의 경기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그런 일본처럼 한번 헤어나기가 힘들 것이다.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나가야 이게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맞았던 간에 도대체 이건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정부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정부 보조금을 지금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요, 2,900억 달러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1,200불씩 돈 준다고 그러죠.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또 2,600억 달러를 바로 그 해고당한 사람들 위한 unemployment benefits를 위해서 제공한다고 했고요. 또 1,500억 달러를 지금 로컬과 주정부에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5,100억 달러를
지금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3,770억 달러를 지금 그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융자나 또는 그냥 주는 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너무 듣기는 다 좋은데요. 왜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막 뿌려대는 걸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우리 자영업자들 중에 특히나 이런 맘앤팝 스타일, 그러니까 뭐 가족끼리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 위에서 얘기하는 저 혜택에 그닥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나 돈을 다 주겠습니까?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맘앤팝 비즈니스, 우리 그 한인 교포들이 하시는 이런 자영업 사업을 어떻게 그런 자격 조건에 맞출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시면 1,500억 달러를 주정부와 로컬 정부에 지원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 정부의 세수를 보충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조그만한 로컬 정부에서, 그러니까 주정부나 또는 카운티나 또는 시청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조금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또 각 jurisdiction별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서 우리한테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이제 질문이 될 거고요.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지금 이 렌트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렌트비를 내야 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정부에서는 지금 이빅션, 이게 그 강제 퇴거죠. 그거를 일시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트비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어차피 계약에 묶인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낼 돈이고 지금 이 돈을 안 내다 보면 그 렌트비가 쌓이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액수가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라고 돈을 안 내면 그러면 랜로드가 아주 괘씸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쫓아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돈을 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지금 렌트비를 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정부에서조차 그 퇴거 명령 금지로 보호를 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어차피 정부에서 또 한 번 개입을 해서 이 렌트비 밀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나는 가게 문을 열고 싶어도 정부의 명령 때문에 가게 문을 못 여니까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 내가 왜 렌트비를 내야 하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특별 방송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12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저는 그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리스 마디피케이션, 많은 사람들이 그 융자 조정이라는 걸 했을 때 저는 그거 외에도 그 리스 마디피케이션으로 많이 알려졌고, 또 그것 때문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각종 상공회의에서 초대를 받아서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던 점이, 일반적인 리스 계약에서 이 입주자, 테넌트가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랜로드를 설득해서 그 렌트 계약 자체, 리스 계약 자체를 조절할 수 있게 했었느냐, 그 요령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요령을 이번에 같이 여러분에게 이런 동영상이라는 좋은 인터넷 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강의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2008년에 있었던 상황과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너무도 다릅니다. 예전에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는 순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2008년에 있었던 어떤 일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사용했던 어떤 방법들이 지금도 적용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2008년의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혹시 여러분 2008년의 금융위기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의 차이를 아십니까? 많은 분들은요, 그거는 financial crisis, 금융위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거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은 그거는 인재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생긴 재앙이었고, 지금은 자연재해다. It's a natural disast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정도만 알고서는 2008년과 2010년에 그거를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서 여러분과 함께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까요?
2008년에 기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신문에서는 아직도 그 당시 사태를 financial crisis라고 부르는데요. 더 자주 그거는 subprime mortgage crisis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subprime mortgage가 뭔지 아십니까? 또 신문에 종종 그때 financial derivative에 대한 투자에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financial derivative라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또 종종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나오던 말인데요. CDO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라는 말의 준말인데요. CDO가 뭔지 또 그 당시 많이 떠올랐던 헤지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헤지 펀드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annie Mae, Freddie Mac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공기업이죠. 예, 정부에서 만든 기업인데 그 부동산 융자, 특히나 주택 융자에 관해서 많은 역할을 했죠. 또 CDS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Credit Default Swap. 아마 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바로 저 CDS가 그 금융위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Lehman Brothers. 예, 그래서 저 은행인데 저 은행이 도산을 했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금융위기가 시작됐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Lehman Brothers는 우리가 그 예금하는 은행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뭐 하는 은행인가? 그 외에도 Bear Stearns라는 이름도 있고 또 AIG라는 이름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뉴스 기사에 보면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이라는 그런 이름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저런 단어들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주택융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주택융자를 해주는 은행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행은 뭐죠? 은행의 가장 주 업무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우리들의 예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은행에다 맡깁니다. 그래 도둑 맞지 않도록 은행에다 이렇게 돈을 주면 은행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부 예금한 돈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자를 주죠. 그럼 이자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소위 말하는 돈놀이를 합니다. 돈 장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융자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희 우리 집 사는데 좀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주택융자를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는 그 사람의 크레딧 보고 또 소득 상태가 어떤지 보고 또 다운페이는 얼마나 하는지 이렇게 보고 오케이 당신한테는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프로벌을 내주죠. 그래서 이제 주택융자 하나가 나갑니다. 하나 10만 원 정도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중에서 90만 원 남아있죠. 또 괜찮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또 론을 줬습니다. 또 세 번째 론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론을 줍니다. 왜요? 그렇게 론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은행은 돈을 벌죠. 그래서 지금 100만 원 예금 가진 거를 몽땅 다 만약에 전부 주택융자로 주었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금주의 일부가 나 예금 좀 찾아야 되겠는데요 라고 만약에 왔을 때 이 은행에서는 이 돈을 몽땅 다 융자하는 데 썼기 때문에 돈을 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저 돈 없는데요? 그럼 큰일 나죠? 은행이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라는 게 있고 은행에 가시면 FDIC Insured 이런 사인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정부가 만든 공기업이죠. 이 은행에 예금하신 분들 혹시나 이 은행이 돈이 없다고 하면 나라에서 그거를 내줄 겁니다. 우리가 보증서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인슈런스입니다. 그 조건은 뭐죠? 은행이 만약에 100만 원의 총 예금을 받았다고 하면 그 중에 일부를 FDIC에 리저브로 맡겨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0만 원을 만약에 리저브로 맡겨두어야 한다면 은행은 90만 원밖에 더 이상 융자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죠? 이렇게 해서 융자 하나가 끝났어요. 30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돈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융자할 준비가 되겠죠. 이 사람이 집을 팔았네요. 그럼 융자가 또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이제 여기서 생긴 여력을 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융자를 주고 또 새로운 융자를 주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행들이 이렇게 쭉 이제 융자를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FDIC에 리저브도 맡겨두고요. 그런데 한 집이 돈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러더니 또 하나가 생겼네요. 또 한 집에 돈을 못 내더니 결국은
네, 할 수 없이 차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면 네, FDIC에서는 이 은행이 부실융자를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심사를 하고 좋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신용 좋은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 융자를 하는구나. 그럼 이거 좀 위험해지겠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당신들이 우리한테 내는 리저브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리저브에다 집어넣게 해놔요. 그 은행으로서는 큰일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100만 원 예금에 90만 원을 계속 융자로 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만 원을 더 내버리면 80만 불밖에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점점 더 리저브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으로서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저거를 처리하고 그리고 요런 융자들만을 쫙 모아서 이 좋은 크레딧 가진 사람들만 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거를 프라임 론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전에 우리가 집을 살 때 적어도 20% 다운페이를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좋은 크레딧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됐었고 그리고 자신의 소득이 상당히 오랫동안 잘 증명되는 소득이 있었어야 했고 그리고 네, 서류로 자신의 인컴을 증명해야 되겠었죠. 그래서 텍스 리턴 보고와 자신의 그 봉급 명세서라든지 W2 같은 거 그런 거를 증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 론을 소위 말해서 프라임 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너무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은행은 절대 신용이 좀 모자라거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융자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돈 장사에 치명적인 그 역할이 있죠. 돈을 자꾸 리저브가 올라가기 때문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어느 기준에 달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융자를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준다 그러면 그 융자는 네, 이런 식으로 좀 불안불안한 융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 나라에서 봤을 때는 정부에서 봤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도 좀 집을 사고 이렇게 융자를 할 수 있게 하고 싶은데 은행에서 그걸 대주지를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페니메이 또는 프레디맥 이게 그 정부에서 하는 그 모기지 회사인데요. 이것도 그 공기업입니다. 여기서 조건을 내겁니다. 은행 적어도 당신네들 융자액의 30%를 이런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내주십시오. 그럼 그거를 서브프라임 론이라고 합니다. 그 서브프라임 론은 좀 이러한 자격 조건에 미달되는 사람, 돈을 좀 못 벌고 또 굳이 돈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서류로 증명을 못 하거나 또는 뭐 크레딧이 안 좋거나 다운페이를 좀 많이 못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위험한 론을 서브프라임 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해줘. 그러면은 그게 30% 정도 되면 그거를 내가 사줄게. 그럼 어떻게 되죠? 프레디맥에서 그것을 서브프라임을 사주면요. 이 은행에서는 자신들이 프라임 론은 계속 갖고 있어요. 근데 서브프라임 론을 해주고 그걸 프레디맥이 사주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FDIC 리저브 하는 그 위험 부담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브프라임 론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재밌네. 그리고서는 막 만드는데 프레디맥에서 30%만 사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소위 말하는 헤지 펀드라고 하는 데서 그거 내가 사줄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헤지 펀드가 뭔지 아세요? 헤징 한다는 건 위험을 반대로 막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때 2008년에 주택 경기가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집값이 뭐 땅 바닥을 모르듯이 떨어졌을 때 이상하게 부동산 사이클에서는요. 그 당시에 그 창고 종류의 부동산의 가격이 오히려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헤지 펀드라 하면 만약에 많은 돈을 그 일반 개인 주택 융자에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 아마 나머지 돈은 창고 같은데 투자를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서브프라임 론에 대한 재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헤지 펀드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 융자들을 많이 샀는데요. 그러면 여기 프레디맥에서 이런 서브프라임 론을 사면 아무리 정부라 하더라도 이걸 어디다 대고 팔아야지 또 이걸 사줄 텐데요. 이 사람들은 그걸 돈을 돌릴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론을 여러 은행에서 이렇게 쭉 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부 한 덩어리로 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위 말해서 securitization 또는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또는 MBS, Mortgage Backed
security라고 부릅니다. CDO는 결국은 저거 그 서프라임 론은 전부 채무죠. 그래서 채무를 다 묶어서 하나의 그 담보로 잡힌 거다. 그런 금융 상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MBS는 mortgage가 이제 백업 시켜주는 그런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상품입니다라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 Fannie Mae 또 Freddie Mac에서는 이 서프라임 론을 전부 다 묶어서 CDO로 전환한 다음에 이거를 상품으로 헤지 펀드한테도 팔고요. 그리고 좀 더 큰 인베스터한테도 팔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반 스탁 마켓에도 이게 리스트돼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다 처리하면 또 이제 가서 은행에 가서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제 헤지 펀드에서요. 잠깐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해서 자신들이 산 그런 서프라임 론들을 하나의 CDO로 묶어서 이제 금융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팔려고 하는데 이거를 어디다 팔죠? 헤지 펀드는 이제 많이 샀기 때문에 조그마한 바이어가 아니고 좀 큰 바이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펜션 펀드라든지 이건 국민연금 같은 데죠. 크죠. 돈이 굉장히 많죠. 보험회사라든지 디파지토리 또는 뮤추얼 펀드 또는 외국계 펀드들에다가 팔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시라고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전문 투자가들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잠깐만 그 CDO 안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 전부 서프라임 론이잖아.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헤지 펀드 여기서 이제 금융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위험 부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개런티로 5% 이자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개런티로 당신이 이게 폭삭 망하더라도 당신 돈을 먼저 빼갈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자율은 조금 낮습니다. 5%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첫 번째 사람이 다 가지고 난 다음에 남는 거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대신 이자율은 8% 높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1, 2차가 다 가져가 난 다음에 또 남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조건으로 14%의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등분을 해놓고요. 펜션 펀드 같은 데는 이 1차권을 팔고 인베스트먼트 뱅크 같은 데 2차를 팔고 3차에는 헤지 펀드한테 이런 것들을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펜션 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나눠준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서프라임 론이라 하더라도 망할 것 같지는 않지만 과연 이게 안전할까? 이거 좀 더 안전장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은행들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드릴게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드릴게요. 이거 이제 자세한 설명 드리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보험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1차로 지금 등록이 되셨고 여기는 서프라임 론들이 혹시나 망해도 첫 번째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가져가도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보험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Lehman Brothers, Bear Stearns, AIG 이런 회사들이 보험이라고 돈을 받고 이게 망하면 우리가 다 대줍니다. 이렇게 보험을 팔았어요. 그게 바로 CDS, Credit Default Swap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느냐? 실제로 저 서프라임 론이 이제 드디어 터졌을 때, 이 버블이 터졌죠? 지금 아마 생각해 보시면은 아니 누가 저런 집을 50만 불에 사지?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2008년으로 돌아가 보신다면 그러한 집들의 가격이 그래도 점점 더 오르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드디어 그것이 폭발을 했을 때 이제 이 보험을 인슈런스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멘 브라더스, 베어 스턴즈 이 회사들한테 갔더니 이 사람들은 뭐냐? 나 돈 없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 팔았던 CDS는 인슈런스 보험이라는 게 뭐죠?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죠. 근데 자기네 자산들도 또한 저런 서프라임이나 저런 모르게지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거품이 꺼지면서 이 보험을 실제로 백업해 줄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로 리멘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된 거고요. 나머지 베어 스턴이나 AIG는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다른 은행에 팔아넘기도록 그렇게 조처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예정되었던 대형 사고 뭉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점점 더 오르니까 더 집에다 투자를 했고 이건 또 오를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제 뭐 직장 잡은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초년병이 나 여기 집 샀고 우리 집 마당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우리 집값이 벌써 2만 불이 올랐네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은 터지죠. 네,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7년 초에 그 남가주 지역에 그 부동산 컨설팅하고 그런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그 회사 대표 크리스 림 씨가 있었어요. 그분이 2007년 초에 처음으로 이러다가 망합니다. 예, 이거 큰 사고 납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더니 가장 분노하고 그 반대했던 분들이 바로 같은 부동산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당신 미쳤습니까?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당신은 엉터리입니다. 뭘 근거로 얘기하느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 크리스 임 씨는 임 사장은 그걸 계속 설명을 했더니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이 각 그 홈 오너들이 집주인들이 몰려들어서 아니 우리 집 지금 일주일 만에 2만 불 올랐는데 그게 왜 당신 배 아파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그러면서 엄청난 비난을 했죠. 그래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뭐 소위 말하는 남의 잘 되는 꼴 못 보는 초치는 사람이다 이런 욕을 막 먹다가 한국계은행에서 미국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좀 위험하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크리스 임 사장의 얘기를 듣고 한국의 주요 5대 은행에서 초대를 해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은 한국에서 그때 강의를 했었고 리멘 브라더스가 2007년 10월인가요? 그때 드디어 파산했을 때 전화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보시라고 우리가 그 예상하던 게 맞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금융시장의 붕괴의 결과는 뭐였죠? 이런 사인 많이 보았어요. foreclosure 또는 foreclosure for sale 이런 사인이 있었고 public auction 한다고 뭐 난리 났죠?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가니까 이건 이제 foreclose 된 상태에서 뱅크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 집 싸게 줄 테니까 사가세요. 그런 사인들 많이 보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short sale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2008년에 이런 상황들이 생겼는데 2008년에 우리가 사용했던 정부가 사용했던 그런 해법들이 지금 현재 바이러스 상황에는 무력합니다. 어떤 일들을 했나요? 그 당시에 그 정부에서는요, 소위 말하는 그 monetary policy라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 첫 번째는 이자율을 내려줬죠. 네, 그 다음에 양적 팽창, 그래서 돈을 막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계 법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 그런 파생 상품에 대한 어떤 제한을 많이 두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지금 집값이 막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면서 융자들이 막 빵꾸나기 시작하니까, 네, 소위 말해서 정부가 개런티하는 HUD라고 하는 그 기관을 만들고 그리고 FH 론이라 그래서 그 HUD에서 그 소위 말하는 모기지 인슈런스를 들어주는 그래서 계속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너무나 그냥 막 그 인플레이트된 너무나 그 고평가된 그러한 그 주택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거가 망하면 전체가 다 망한다라는 그런 그 위기감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지금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지금 모든 경제가 셧다운이 됐죠? 네. 그러면 정부가 이자율을 내리고 또 돈을 찍어내고 뭐 법을 바꾸고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어떤 은행들이 그 파생 상품에 의해서 막 이렇게 그 불려지고 한 그 거품을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내세우는 신용과 또 정부가 그 금융시장에 쓸 수 있는 어떤 해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전체 경제가 딱 멈춰버렸어요. 그럼 이 경제에서 필요한 건 뭐죠? 돈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돈을 엄청나게 뿌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분야는 바로 그 서비스 업계가 아주 최대의 피해자가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서비스 업계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이런 그 식당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nstruction 이런 그 건축 사업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secretary service,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그 문화
또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도 있겠고 뭐 세탁소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많은 서비스, 미국 전체 GDP의 67%를 차지하는 게 바로 서비스 업계입니다. 근데 도대체 서비스 업계가 왜 그렇게 큰 피해를 보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게 다 멈췄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침 내 차가 지금 너무 낡았기 때문에 나는 차를 사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락다운 때문에 지금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원래 사려고 했던 차는 그 소비는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이 되고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움직이는 것 같으면 그때 나가서 아마 자동차 쇼핑을 할 거예요. 하지만 서비스 업계는 어떻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가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를 수가 없네요. 그러니 머리가 이렇게 줄줄줄 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 만약에 지났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보통 2달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던 사람인데 6개월 동안 못 잘랐어요. 그러면 이제 6개월 후에 드디어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예쁘게 머리를 자르면 그동안에 안 잘랐던 2번을 더 자르나요? 그렇진 않죠. 6개월이 있어도 한 번 자릅니다. 그러면 원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갔다고 쳤을 때 이 미용사께서 2번의 머리를 해주고 받을 수 있는 수입은 네, 이건 영원히 날아간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지금 집에만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아마 세탁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사무실 출근하고 사업을 하게 되고 해서 옷을 우리가 빨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동안에 우리가 이 옷을 못 빨았으니까 이거 옷을 한번 맡기면서 이거 2번 데려주세요. 3번 데려주세요. 이럴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 업계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어마어마하고 그 손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 이전에 지금 현재 단기로요. 지금 CARES Act라고 정부에서 지금 막 돈을 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CARES Act에서 어떤 스몰 비즈니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떤 자격 조건, 어떤 조건을 보고 돈을 내주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조건에 또 끼워 맞출 수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식으로 융자만 주는 게 아니라요. 여기저기 그냥 주는 돈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loan forgiveness도 있겠지만 아예 대놓고 grant로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보다 더 급한 일은 지금 당장 렌트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장 렌트비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또는 지금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그 리스 계약을 좀 영원히 또는 장기로 좀 바꿀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요령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반적인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2008년에 대부분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셨던 그 리스 조정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이 바로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식당 업계에 그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리스를 조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각 인더스트리별로 요러요러한 변화는 단기고 요러요러한 변화는 permanent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나한테는 그게 무슨 뜻인가? 나는 내 사업을 지금 어떤 식으로 야금야금 개조해 나가면 앞으로 저 permanent change, 오래가는 저 변화에 대처하고 내가 그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과 상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